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괜찮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불안해?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선 더 통일 문제 좀 이따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당선되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그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물론 미국도 이제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하는 그 핵심적인 리더분들 또 제대로 여론을 이렇게 아는 분들은 내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통화해보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시대가 된다. 그런 방송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 박대우 TV를 통해서 우리 자유총연맹의 박대우 프리덤 가든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충구 박사 내가 한번 모시고 이충구 박사도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미국 언론들을 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을 뺏겨가지고 보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면 마치 대한민국에 큰 해가 있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해가 끼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잘 이용하면 좀 더 좋은 그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할게요. 대학 방향에 대해서 아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일단 1월 20일 날 취임하죠. 1월 20일 날 법적으로 취임하는데 내년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것이 이제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 한 1,200만 명을 항상 내쫓으라는 그런 선명할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그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를 안 뜨는 걸로 해서 석유 시추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다 이렇게 초기고 없애고를 말하면 석유값이 많이 올라가죠.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기획가스, 석유 마구마구 하는 걸로 이렇게 서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값을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석유를 안 파니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아마 기름값이 나는 데는 2,000원 정도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많이 석유를 파고 시름가스를 파가지고 배럴당 석유값을 내리면 우리 한국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천일의 다시 내려오는 시기가 있을 거다. 이 경제적인 측면 서민들한테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이제 걱정이 관세 문제인데 대부분 관세를 올리겠다. 중국 상품에는 60% 올리겠다. 당장 중국 공산당은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가 안 되게 가장 고대한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대중국 강경 정책을 취하기를 아주 그 트럼프 핵심 참모들도 요번에 임명된 거 이렇게 내가 보세요. 이기네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매파들이 있는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관세를 60% 올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가 마이너스 될 것이다.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경제. 우리 이제 의외의 나라들한테는 20% 정도 관세를 올리겠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생각하면 우리도 20% 관세 올리면 힘들지 않겠느냐. 또 차근히 있겠지만 중국이 60% 올리고 우리가 20% 올리면은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팔렸는데 우리 20%밖에 안 올리는 우리 관세를,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우리 상품하고 중국 상품하고 미국 시장에 파는 그 저가 상품들 비슷해져가지고 우리한테 피해가 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단순한 두 가지 논리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부정적인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방위비 분담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얼마 전에 1조 5천억 원을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됐는데 재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재협상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선인은 10배를 내라.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내라 이런 이야기 했어요. 100억 달러. 언뜻 단수치를 보면은 엄청난 수치죠. 아니 어떻게 10배를 내라고 그러냐.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동안에 동맹국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물론 미국에 이득이 있어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같이 우리가 안보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주한미군한테 부담해온 그 주둔 비용이 전체 주둔 비용의 한 25%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협상한 걸 보면 제도국들은 일본은 주일 일본이 많잖아요. 이거보다는 한 75%를 부담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볼 때 이제는 이제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주한미군이 개념에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중국 공산당 전체를 견제하는 동아시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제도적으로 이미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하고 있고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우리가 조금 한 10조까지는 안 되겠죠. 협상용이니까 한 5조 정도 낸다고 하고 미군 철수를 숫자를 줄이고 더 잡아놓는 게 유리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길 때도 보면 타고난 협상가인데요. 지금 여기 최근에 임명된 국방장관, 안보부 장관, 국무장관 이런 몇 년을 보면 말이죠.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부터 해가지고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아주 강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데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의 판이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방위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GDP 전체 총 생산량의 2.8%입니다. 2.8%. 분단 국가로서는 많은 양은 아니에요. 북한은 34% 쓰고 지금 그렇게 호전적인 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34%를 쓰고 남자는 군대에서 10년을 복무해요. 여자는 8년을 복무합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국방 GDP의 2.8% 쓰고 남자만 18개월 줄여가지고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늘려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GDP 5.3%를 쓰고 있어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3.5%. 일본도 1% 쓰다가 아베 총리가 미국한테 트럼프 있을 때 그 이후로 가서 협상하고 이제 2%를 올린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1%에서 2% 올리면 세계 3위의 군사 지출국이 되는데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쓰는 물론 먼저 이런 데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를 생각하면 2.8%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늘려야 됩니다. 우리 안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북한에서 오늘 풍선 7,000회 이상 날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냥 조심하고 신고해라, 만지지 마라.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냥 보냅니다. 여기요, 한반도 지금 주한미군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한문이 빠진다고 저는 적화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참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단지 군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평택에 28,500명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가 또 위태위태합니다.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분이 우리 코스피 주가지수가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성장을 해온 기반이 됐는데 미군이 나간다. 금방 주식들 말이에요. 네? 정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똥값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분들 많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잘 살죠. 전 세계에서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수출 규모로 보면 뭐 18대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지만 않는데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 한민족으로서 이렇게 용성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해 본 적이 없어요. 반쪽이라는 게 있는데 통일이 돼서 이 정도의 국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훨씬 큰 안정성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분단 국가라는 것 때문에 항상 독재가 돼가지고 뭘 하려면 거기서 다 막혀요. 뭘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분단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가 뭐 우리를 제압하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북한이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2만 명까지 파병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뭐 이 파병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진국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화를 벌어들여서 러시아와 민창하면 6.25 때 같은 혈맹관계가 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아주 치명적인데 그런 거 하나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만드는 대한민국은 이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안보가 간만하다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남 같은 때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인데 여기다가 미군까지 빠진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거는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 그거 하루아침에 꼭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우리가 하긴 안 해요.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한미 상호 방위지원을 했고 6.25 때 저 낙동강 전선 거기까지 밀려가지고 적화될 뻔한 거 외교력으로 매각하고 당시 트루만 대통령인가요? 그 양반에서 막아낸 것이 대한민국도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제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이고 있고 말이야. 1990년대 300만 명씩 굶어 죽고 최근에도 지금 한국자에 어제 들어보니까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 체제를 유지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독재 체제, 인권유리 체제,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 편을 짜가지고 유엔에서 아무리 우리가 안보리에서 제재 변경을 만들어도 중국이 몰래 석유 대주고 기름 대주고 제재 회피해가지고 생존할 구멍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것이 국제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조금이라도 느슨해지고 여기서 좀 판이 흐트러지면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국내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많아 이러고 방위군당 그거 몇 올려본단 말이야. 미국이 무슨 최빈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도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670조 예산 정도 되는데요. 내가 통계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시민단체들, 예? 여러분들 기초는 그러구나. 좌파 시민단체, 저는 좌파야 시민단체들. 1년에 102조씩 줬다는 거 아니 102조씩 나라에서 예? 아니 좌파 시민단체들 돈 주면 대우받기 더 하냐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지키겠다고 몇 조 올려주는 거 가지고 미국을 요구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집들이. 그래서 저
많이 하면서 이런 걸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뿌리가 남남 갈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참 힘듭니다. 네? 대학 강단에서요. 제가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물이 들어가지고 전교조 이러네. 네? 아버가 교수님은 그분 아니십니까? 아주 이게 공부가 잘못된 거죠. 그분은 어떤 사람을 공부하고 말이야. 그야말로 네? 폭력을 동반하는 네? 극단주의적이들은 정치 목적을 실현하는 이런 단체를 꾸려. 대한민국 헌법 지키자는데 우리가 합의한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자유투표를 이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도돼가지고 우리 여러분 정신문명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은 암세포 3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는 인연 좀 반지났는데 이 암세포가 전이되는 속도가 좀 멈추길 바라는 조금 속도는 느리게 했는데 뭔가 좀 지지율이 낮아서 그런지 개혁이 잘 안 되는데 암세포 3기 한 번에 드러내야지 우리 우순들이 좋은 나라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소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를 주고 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외교력과 국민적인 단결력과 안보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남남갈등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거 가지고 말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정쟁을 위한 정쟁이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회 국민 생각이 못 떠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밤새워 토론하고 내가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이 어딨냐고 고민하고 그런데 국민이 그들을 존경하고 국민을 대표라고 그러지 무슨 말이고 전과자나 보호하려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라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도 잘 못해요. 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우리 정치학자가 한 2,000명 되는데 저처럼 이런 이야기 이빨로 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왜? 이런 이야기 하면 불이익을 보고 불편하니까 학교에서. 이래서 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이뤘지만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정신문명이 파괴되고 안보 불감점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분열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방치되는데 다들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독일이 소득이 통일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내 책에다 이거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 오늘 나는 이거 쉽게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정말 서독은 2차 대전 물론 패전 국가로서 철저하게 강대 우클의 분할 점령으로 분단이 시작해서 동서독으로 이렇게 베를린까지 분단이 되고 시작했습니다만 그 순간부터 서독 정부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철저하게 우리 어린 국민들부터 학생들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지 않으면 독일 민족이 앞으로 미래가 없다. 분단만큼 극복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독일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철저하게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통일교육 노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수원을 통일하고 제대로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젊은 층이 있죠. MZ 세대 여는 60%라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식, 통일의식도 완전히 실패한 민족이다. 그런 준비도 안 했어요. 분열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일해서 뭐 하느냐고 북한 애들 못 사는데 우리만 힘들지. 이런 단기인이나 이야기하고 서독은 아주 철저하게 무서울 정도로 정말로 서독
젊은이들에게 통일이만이 독일 민족이 앞으로 다시 제2의 부흥을 만든다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다시피 서독 경제가 세계 2위의 그런 부강한 나일강의 경제를 이뤄가지고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를 충분히 축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3만 6천 달러 안 됩니다 이거. 우리도 6만 7만 가야지 조금 여력이 더 생겨. 물론 뭐 한반도는 좀 동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서독에 분단된 동서대 서독에 미군이 6, 7만이 주도했어요. 물론 나토군 사령부로서 했습니다. 그래도 서독 국민들이 미군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국방 예산 북한은 뭐 30, 10%를 쓰고 그러는데 최소한을 들으면서 경제개혁을 해서 복지해야 해서 그러면 미군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미국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동서독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이미 소련, 그 당시 영국, 프랑스, 유럽의 각국들이 다 관여되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내야 됩니다. 동서독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인 기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소독을 도와주니까 경제적인 힘에다 국민들의 열망에다가 국제정치까지 맞아가지고 고르바초프가 결국 마지막에 통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결과까지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련이 그 당시 1990년대 독일 통일할 때 동서독이 통일이 되더라도 절대로 지금 러시아가 나토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나토에 우크라이나에 가입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통일된 독일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그 조건으로 통일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독일은 그나마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나토에 들어가야지 그 안전적으로 집단 안전 체제에서 우리가 방위도 적게 쓰면서 경제 발전도 열심히 그건 안 돼요. 끈질기게 협상해가지고 그 당시 120억 마르크 돈을 주고 소련한테 결국은 나토에 편입되는 그 조건도 얻어내고 그 대신 군대는 37만이나 유지한다 이런 조건을 얻어냈는데 이만큼 이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짜고 국제 정치를 이용해서 강대국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뤄낸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도 많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동서독이 통일할 때처럼 그런 국제적인 기운이 무르익어가지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뭐 국회에서 규탄기획이라는 것만 어떻게 받아 먹겠어요? 그런 기회가 왔더니나 그걸 받아 먹을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독은요 빌리브란트 동방정책이 시작된 이후 3인당, 기민당, 연립정권 또 어떤 때 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통일정책 하나만큼은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여야. 그리고 교류협력도 확대하고 TV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통일 직전에는 800만 명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국경이 거의 뭐 고속도로, 철도가 수십 기가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왜냐하면 또 동독 정권도 물론 북한처럼 그렇게 지독한 공산주의였습니다만 저런 전체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국제체제를 하려기 때문에 동독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우리가 권력을 포기하고 독일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서독의 헌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가지고 편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총선거를 해가지고 의석수에 맞게 동독의회에서 이는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를 편입한다 의견을 하고 통일헌법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국가들이 합의하고 그리고 유럽의 안전보장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있습니다. 유럽 안전보장이라고 23개국인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승인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위대한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독일 국민들도 힘들었죠. 왜냐하면 동독으로 그동안에 경제가 낙후했으니까 거기에 돈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뭐 또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통일 당시 들어간 비용보다 10배, 100배의 국가적인 이득을 보면 후손들에게는 아주 부담이 없는 따뜻한 위대한 독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정말 많이 배워야 되는데 자
참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좀 먹고 사는 걸 해결했는데 그 나머지 것들 철학적인 측면, 통일 문제, 국가관 이런 걸 보면은 뭐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이 우리 자유혁명이 320만 회원 여러분들 안보지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NGO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자유주의 철학과 비전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그렇고요. 확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뭐 대한민국 헌법 이념이 있고 헌법이 명령하는 그런 지상의 국가 가져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말이죠. 고춧가루 뿌리는 뭐 연방 대통령이 국가보험 철폐, 예? 주한미군 철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오셨잖아요. 69주년 장충체육관, 그 다음에 70주년 전에 인천에 남북체육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훼손한 이적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속상없이 이 나라 올. 근데 중요한 거는 연설을 그렇게 했는데 후속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간첩당국부에서 그 국가정보사를 간첩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간첩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드글드글 한 데가 안 나옵니다. 아니, 이런,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하셨는데, 참모들이 잘못 안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요, 후속 조치가. 아니, 무슨, 지금, 나라의 판이 흔들리는 이 중차대한 시절에 말이죠. 국가의 틀을 세우고,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런, 밤새워 꿈에도 이 나라를 지키길 막았는데, 무슨 뭐 재판이 뭐니 무슨 허접한 거 가지고 말이야. 정쟁이나 하고. 그게 무슨 국가의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 제조선 제거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정쟁에 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잘못했다 이거죠. 이 언론도 좀 문제예요, 언론. 선전선동에 말이죠. 제대로 쓰고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유혁명 우리 각부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아들 손자들한테 야 너희들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좋은 나라 행복하게 살아서 자신 있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 이런 분단시대 친구가 같은 이런 모습 물러들어 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현실을 보고 한반도 문제를 본다면 아마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서세동점이라고 했어요. 서양 세력들은 산업혁명, 부국강병을 이루고 질풍노도처럼 국가 이익을 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이렇게 막 동양으로 밀려오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부국강병을 했는데 저 중국하고 한국은 노르맹자 찾다가 소양 오랑이라고 하면서 구한 말이 어땠습니까 우리? 함천리 금수황산 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방파사업을 하고 노론 세력들이 말이에요. 세도 정치하는 그 뿌리를 못 버리고 왕을 무능하게 그지었고 왕비는 벼슬이나 팔고 말이죠. 친정 안동김 씨, 흑양조 씨, 영미 씨. 그 당시는 내가 기록을 보니까요. 고종 때도 과거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천재가 과거를 10번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은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 돈 받고 세도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자손들 돈 받고 순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세도나 부리고 자기 가문이나 왕조 체제 고종은 말이죠. 자기 저 왕족들이나 잘 보호하고 그 일제시대 합병하기 전에도 뭐 마지막 고종은 야 우리 이제 후궁들은 보존해 주는 거죠. 왕실 재산 얼마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어. 이게 다 이게 제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보기 아이 조선 말이야 이거 어차피 우리가 저 이제 대동아 공영권으로 가야 되는데 국제 정치는 알짜리가 없어요. 노도교육 인류가 있으니까 다 포장하는 힘 있는 놈이 먹는 거지. 일단 조선부터 먹자. 보니까 비비가 좀 행복하걸라. 뭐 러시아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말이야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국물을 갖다가 그냥 칼로 난두지라고 말이야. 시신도 못 찾게 태우고. 세상에 그래도 그 당시 뭐 우리 아무리 부활만에 백성 수가 안 되더라도 1000만 원 넘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아니 군대도 군보를 지키는 군대도 하나도 없는 일본 깡패놈들 하고 뭐 총들은 일본 병사들 몇십 명인데 다 도망가버리고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피고름 나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말이죠. 일제시대 36년 나라인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런 정치는 이제는 다시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4만 2천 돈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이런 정치 하지 말라면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아까 이런 조건들을 맞추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말이죠. 국민들로 정신 차려서 이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그리고 국민을 팔아서 자신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건 어떡하지 숙만해가지고 혼을 내고 이런 깨어있는 국민들에 대해 민주주의 하는 거지 말만 민주주의지 뭐 포장 가서 찍고 알고 보면 다 장난들 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국민 선진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만들죠.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저는 이분야만 연구하고 강의하고 정치학자 아닙니까? 국회의원 출마해보고 현실 정치 해봤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아무나 역사에 보면 잊지 말아야 되고 6.25 직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좀 쉬운 얘기를 풀어놨는데요. 6.25 직전에도 뭐 미군이 보니까 저 대한민국 대만은 큰 국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웨치슬라이가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그 틈새를 그냥 비집고 스탈린하고 모 대통령의 가주를 받은 김일성이가 그냥 낭치한 거 아니겠어요? 6.25 전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전쟁 나니까 정신 치러야 된다. 일부 지식인들 듣지도 않아요. 에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전쟁 나니까 국방 강화하고 대비해야 된다. 안 들었어요. 임기전환 데는 안 그랬습니까? 동일성이 싸우다가 쳐들어온다고 그래도 반바싸움이 하다가 말이죠. 6.25 겪고 나서 말이죠. 600만 명 전사하고 살상하고 행방불명 되고 그때서 공산주의 무서워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반공민주주의 박정희의 국방병 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또 역사를 망각하고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서가요. 국제 정치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5, 60년 전에 세계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통 뒤지고 여자들 몸 팔고 있잖아요. 필리핀 60년대에 우리보다 10배 잘 살고 말이죠. 장충대만 지어주고 대한민국 어렵다고. 정치인 잘못 만나가지고 피로이동 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뭐 필리핀의 상류층들은 잘 살고 일반 성인들은 어디 그지 새끼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난민만 그렇지 뒷골목 가봐요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진 않아요. 거기 바나나를 있으니까 파인애플 먹고 북한하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고 빨리 수정을 해서 자각 능력을 가져야 돼요. 계획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정 능력을 지금 대한민국이 상실하지 않아요. 밤새 보면 방사능 치료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내가 진단하게 됐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기로에 서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선출된 대통령 아니에요. 왜 그 대통령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유 가지고 탄핵이니 떠들고 말이죠. 그들이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뽑아놓은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 골프채 만져서 되겠습니까? 골프수 만다고 8개월 트럼프가 골프 좋아한다고. 그럼 아베가 8년 전에는 당선자 시절에 골프채 들고 가지고 아이 트럼프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받다가 다 하나 일본어 정말 미국의 교포가 그러더라고. 야, 그냥 일본처럼 외교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대만보다 못하다고 그랬죠. 미국의 친구들 대통령 온다 트럼프하고 골프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깨어가지고 힘을 합하고 특히 국회 정신 못 차리는 국회가 돼요. 국민들이 혼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라고 했던 대표들이 뭐더라고 있어요? 도대체 말이야 나는 아이고 있냐 우리 국민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여러분들 무시할 만해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못해 진짜. 애국심도 없잖아. 애국심도 안 그래요? 네. 무능한 애국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나 정말 나 여기 대전에서 가가지고 충청 습들 습니다만 여기 올해 모처럼 고향 땅에 왔는데요. 제가 대전에서 초등부를 나왔어요. 하여튼 이 나라가 시간이 다 되면 아이고 시간이 금방 몇 시간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지금 기적적으로 반만년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만든 우리 국민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한번 성실하고 큰일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좋은 지도자를 딱 2명 만났어요. 이승만 박정희. 그 이후의 대통령들 그만한 지도력과 시경 있는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들은 혼자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하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박정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이 광복이라는 거는요 단지 우리가 일제의 그런 총독부를 해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광복, 진정한 독립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하듯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이 영토한다. 결국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권, 이 풍요로운 자유 이것이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완전히 전파되고 자유통일, 독일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것이 진정한 광복의 독립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뭔가 찝찝하고 말이죠. 뭐 사는 것 같은데, 뭐 동남아 여행 가면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돈 좀 수고하면 그러나 한쪽으로 생각하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말이죠. 불안정한 이 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 날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분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정치도 처음 하는 거 있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어떻게 뭐 대통령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도 참 우리 그때 여기 보수가 얼마나 썩었으면 정치 하나 못 만들고 그것도 참 생각했던 문제인데 아무튼 그분이 이번에 8월 15일 날 나름대로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8.15 자유통일 속들이 사실은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과 철학이 뭐가 있어요. 우리 저 아까 여기 책에도 독일 통일 과정을 소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가 자유주의 대지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헌법에서 명령하는 한반도를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그런 마침표를 찍는구나. 그걸 보기에는 말씀하고 어제도 제가 행사에 있어가지고 거기 토론을 하다가 탈북한 10년 정도 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참 북한 체제가 저렇게 못살을 합니다만 문안의 개국처럼 지독하게 거치고 이제는